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인간은 높은 시야와 부지런한 손을 얻는 대가로 오늘날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해졌다. 여성은 큰 비용을 치렀다. 똑바로 서서 걸으려면 엉덩이가 좁아야 하므로 아기가 나오는 질도 좁아지는데 하필이면 아기의 머리가 점점 커져가는 기간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분만 중 사망은 인간 여성에게 주요한 위험이 되었다. 아기의 뇌와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연할 때 일찍 출산하는 여성이 더 살아남기 쉬웠고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자연 선택은 이른 출산을 선호했다. 사실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많은 시스템이 덜 발달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 즉 언어다.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이었다. 언론인은 원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었고 언론인들은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무임승차자인지를 사회에 알려서 사회를 이들로부터 보호한다. 오직 호모사피엔스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아침을 먹기도 전에 불가능한 일을 6가지나 믿어버릴 수 있다는 데는 누구나 쉽게 동의할 것이다. 원숭이를 설득하여 지금 우리에게 바나나 1개를 준다면 죽은 뒤 천국이 원숭이 천국에서 무한히 많은 바나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존재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들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곧잘 잊는다. 미국에서 유한회사를 일컫는 기술적 용어는 법인 기업인데 이는 아이러니다. 그 어원이 라틴어 코퍼스는 몸이라는 뜻인데 법인에 딱 하나 없는 것이 바로 몸이기 때문이다. 실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은 이들 기업을 마치 뼈와 살을 가진 인간인 것처럼 법인으로 취급한다. 회사가 수백만 프랑을 빌린 뒤 파산했다 해도 아르망 푸조는 채권자에게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대출은 호모사피엔스 아르망 푸조가 아니라 푸조사가 받은 것이다. 아르망 푸조는 1915년에 사망했지만 푸조사는 아직도 잘만 살아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상의 실제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강과 나무와 사자의 생존이 미국이나 구글 같은 가상의 실제들의 자비에 좌우될 지경이었다. 인간은 그런 장소에 정기적으로 수천 명씩 모인다. 인간은 교역망이나 대중적 축하 행사, 정치제도 등의 질서 있는 패턴을 함께 창조한다.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었던 것들을 말이다. 우리와 침팬지의 진정한 차이는 수많은 개인과 가족과 집단을 결속하는 가공의 접착제에 있다. 이 접착제는 인간을 창조의 대가로 만들었다. 3만 년 전 전형적인 수렵채집인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달콤한 식품은 오직 하나 잘 익은 과일뿐이었다. 무화과가 잔뜩 열린 나무를 발견한 석기시대 여성을 떠올려보자.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행동은 그 자리에서 최대한 먹어치우는 것이다. 그 지역에 사는 개코 원숭이 무리가 모두 따먹기 전에 말이다. 고칼로리 식품을 탐하는 본능은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고층 아파트에 살며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DNA는 여전히
아프리카 초원 위를 누빈다.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수렵 채집인들은 그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적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고대 유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으로 이행하면서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탈장 등 수많은 병이 생겨났다. 새로운 농업 노동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사람들은 밀밭 옆에 영구히 정착해야만 했다. 농촌 마을이 강력한 적의 위협을 당할 경우 후퇴는 곧 목초지와 집, 곡물창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많은 경우 이런 피난민들은 굶어 죽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최후까지 싸우는 경향이 있었다. 한 회사의 경제적 성공은 직원들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은행 잔고의 액수로만 측정된다. 마찬가지로 한 종의 진화적 성공은 그 DNA의 복사본 개수로 측정된다. 만일 더 이상의 DNA 복사본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종은 멸종한 것이다. 돈이 없는 회사가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다. 좁은 상자 안에 갇혀서 살을 찌우다가 육즙이 흐르는 스테이크가 되어 짧은 삶을 마감하는 송아지보다는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한 야생 코뿔소가 더 만족해할 것이다. 만족한 코뿔소는 자신이 자기 종족의 마지막 개체라는데 아무 불만이 없다. 송아지의 종이 수적으로 성공한 것은 개별 개체들이 겪는 고통에 그다지 위안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종이 집단적으로 힘을 키우고 외견상 성공을 구가한 것이 개개인의 큰 고통과 나란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근대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의 90%는 아침마다 일어나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땅을 가는 농부였다. 그들의 잉여 생산이 소수의 엘리트를 먹여 살렸다. 왕, 정부, 관료, 병사, 사제, 예술가, 사색가.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이들 엘리트의 이야기다.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이 해온 무엇이다. 대부분의 부자가 부유한 이유는 그저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누군가가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그것을 키우고 갈고 닦고 훈련할 환경이 되지 않으면 재능은 잠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사람이 능력을 배양하고 가다듬을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회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는 그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상상의 위계 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달려있다. 많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주인은 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편이나 남자 형제일 때도 있었다. 많은 법체계는 강간을 재산권 침해로 다루었는데 달리 말해 강간의 피해자는 강간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을 소유한 남성이란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적 제재의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었다. 강간범은 피해자의 아버지나 낭자 형제에게
신부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지불과 동시에 여자는 강간범의 소유물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날개도 처음부터 모든 공기역학적 장점들을 갖추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원래 다른 목적으로 쓰였던 기관에서 발달했다. 한 이론에 따르면 곤충의 날개는 날지 못하는 벌레의 신체에 돌출한 부위로서 수백만 년 전에 진화했다. 튀어나온 혹이 있는 벌레는 신체 표면적이 넓었고 그 덕분에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해서 체온을 따스하게 유지할 수 있다. 진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태양광 히터는 점점 더 커졌다. 햇빛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구조, 표면적이 넓고 무게가 덜 나가는 구조는 우연히 다른 능력도 주었다. 달리고 점프할 때 약간 떠오르는 능력이었다. 예컨대 침팬지는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성관계를 이용한다.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인가? 두목을 두렵해서 범죄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뭔가 배울 만큼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심지어 침팬지 사회에서도 알파 수컷은 다른 수컷 및 암컷과 안정적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아무 생각 없는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다. 만일 적나라한 신체적 능력만 중요했다면 사피엔스는 먹이 사다리의 중간쯤에 존재했을 것이다. 우리가 최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 사회적 기량 덕분이다. 따라서 우리 종의 내력, 권력 사다리도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남자가 신체적 힘으로 여자를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안정적인 사회적 위기 질서의 토대라고 믿기는 어렵다. 역사를 통틀어 전쟁이 남자의 특권이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시의 군대를 통제하는 것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민간사회에서도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민간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전쟁을 벌였고 전쟁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회에 대한 남자의 통제력도 커졌다. 이런 되먹임 고리는 전쟁이 도처에 존재하고 가부장적제가 도처에 존재하는 이유를 둘 다 설명해 준다. 반면에 여자들은 자신이 임신시킬 남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에게 손주들을 안겨줄 아이를 원한다면 자궁 속에 9개월간 아이를 힘들게 품어야 했고 출산 후에는 오랫동안 양육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식량을 구할 기회가 평소보다 줄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남자가 필요했다.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남자가 내세운 조건은 뭐든 받아들이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야 함께 지내면서 부담을 나눌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순종적이고 집안을 잘 돌보는 여자의 여성적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인 여자는 자신의 강력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지 못했다. 사실 어떤 사회적 동물도 자신이 속한 종 전체의 이익에 이끌려 행동하지는 않는다. 침팬지 종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침팬지는 한 마리도 없었고 지구적 달팽이 공동체를 위해 촉수 한쪽이라도 까딱하는 수고를 들일 달팽이는 없다. 전문 지배자가 제작자에게서 물품을 다 받아둔 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런 실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것은 옛 소련에서 시행되었지만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원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던 것이 현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일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받아낸다로 바뀌었다.
우리는 약자가 이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역사에 정의란 없다. 과거에 존재했던 문화 대부분은 늦든 이르든 어떤 무자비한 제국의 군대에 희생되었고, 제국은 이들 문화를 망각 속에 밀어넣었다. 제국도 마침내 무너지지만 대체로 풍성하고 지속적인 유산을 남긴다. 21세기를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은 어디가 되었든 제국의 후예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칼로서 강요당했던 제국의 언어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꾼다. 원래 기원이 무엇이었든 알래스카 배로 반도에서 마젤란 해협에 이르는 두 아메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거주자는 4개의 제국 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영어 중 하나로 의사소통을 한다. 세계 경제는 엄청난 자본과 노동과 정보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단 하나의 글로벌 무역과 금융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경제 위기나 미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은 지구 반대편 국가의 경제 상황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적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매우 빠르게 퍼진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도 카레를 먹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영국식 축구를 하고 최신 K-팝 히트송을 들을 수 있다.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다민족 글로벌 세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200개가량의 국가들이 점차로 동일한 글로벌 문제를 공유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키루스 시대 이후 2500년 동안 수많은 제국은 인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정치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전부 거짓말로 끝났고 실패했다. 진실로 보편적이었던 제국, 모든 인류에게 유익했던 제국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앞으로의 제국은 잘 해낼 수 있을까? 역사의 역학은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문화가 반드시 호모사피엔스에게 가장 좋은 문화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 진화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개체 유기체의 행복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개별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약해서 대개는 역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대인은 자신들이 매우 중요한 몇몇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결과 현대의 지배적인 연구 기법은 오래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과학자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 사람이 죽는 것은 신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암, 간염 같은 다양한 기술적 실패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기술적 문제에는 기술적 해답이 있게 마련이다. 1747년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영국 의사 제임스 랜드가 이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대조실험을 실행한 것이다. 그는 이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치료했다. 한 집단에는 괴혈병에 흔히 쓰이는 민간요법인 감귤균을 먹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러자 이 집단에 속한 환자들은 급속히 회복되었다. 린드는 감귤의 선원들의 몸에 부족한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비타민 C라는 것을 알고 있다. 괴혈병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발견된 덕분에 영국은 세계 대양을 지배하고 지구 반대편에 군대를 보내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쿡의 배는 군대의 보호를 받는 과학 탐사대였을까? 아니면 소수의 과학자가 따라붙은 군사 원정대였을까? 이것은 연료통이 반쯤 찼는데 반쯤 비어있는지를 묻는 거랑 다름없다. 둘 다 해당한다. 과학혁명과 현대 제국주의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근대 후기에 성공한 제국들은 모두가 기술적 혁신을 이루리라는 희망을 품고 과학 연구를 장려했으며, 많은 과학자들은 제국주의의 주인을 위해 무기, 의학, 기술을 개발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 아프리카인 적을 맞이한 유럽 군대가 흔히 했던 말은
뭐가 오든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기관총이 있고 그들에게는 없다. 였다. 민간 기술의 중요성도 군사기술 못지 않았다. 통조림은 병사들을 먹여 살렸고 철도와 증기선은 군대와 장비를 수송했다. 그러는 동안 새로운 의약품이 병사와 선원과 기관차 엔지니어들을 치료했다. 병참 부분에서의 이 같은 진보는 유럽인의 아프리카 정복의 기관총보다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륙을 그려놓은 발테르 제밀러는 이름을 부여해야 했다. 그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잘못 알고 있는 터라 그 대륙에 아메리고를 기리는 이름을 붙였다. 아메리카라고. 발트 제밀러의 지도는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다른 지도 제작자들에 의해 복제되었다. 그가 새 땅에 부여한 이름도 함께 퍼져나갔다. 과학과 제국의 일약 성공 뒤에는 특히 중요한 힘 하나가 숨어 있었다. 자본주의다. 만일 돈을 벌려는 사업가들이 없었다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제임스 쿡은 호주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그 작은 발자국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사업은 제로섬 게임처럼 보였다. 물론 특정 빵집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옆 빵집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베네치아가 번영할 수 있지만 오직 제노바를 가난하게 만듦으로써만 가능했다. 영국 왕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은 프랑스 왕의 것을 훔치는 것밖에 없었다. 파이를 자르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어느 방법도 파이를 더 크게 만들지는 못한다. 수많은 문화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죄악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예수가 말했듯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이었다. 경제는 풍선이라기보다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오르락내리락거림이 평탄해지면서 전반적인 방향은 오해의 여지가 없이 분명해졌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신용이 넘쳐난다. 그 덕분에 정부, 기업, 개인은 현재 수입을 크게 넘어서는 큰 돈을 장기 저리로 쉽게 빌린다. 지구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믿음은 결국 혁명이 되었다. 스미스는 사실상 탐욕이 선한 것이며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나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기주의가 곧 이타주의라고. 스미스는 경제를 윈윈 상황으로 생각하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나의 이익이 곧 너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둘 다 더 큰 파이 조각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파이 조각이 커져야 내 조각도 커질 수 있다. 스미스는 부와 도덕 간의 전통적 대립을 부정했고 부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새로운 자본주의자 엘리트는 공작이나 후작 부인이 아니라 회장, 주식 거래인, 기업 경영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유력자들은 중세 귀족보다 훨씬 부유하지만 사치성 소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덜하다. 수입에서 비생산적 활동에 쓰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적다. 중세 귀족은 금실과 비단으로 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연회와 축제와 멋진 마상 시합에 참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반면에 현대 CEO들은 까마귀 떼 정도의 스타일을 허락하는 슈트라고 불리는 지루한 유니폼을 입고 축제를 즐긴 시간은 거의 없다. 1840년 영국은 자유무역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에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은 식은 죽 먹기였다. 자신감 과잉이던 중국은 증기선, 대구경 대포, 로켓, 신속 발사 소총 같은 영국의 신무기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어진 평야 조약에서 중국은 영국 마약 상인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겠다는 약속했고 중국 경찰이 마약 상인에게 끼친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더구나 영국은 홍콩의 조차를
요구해 통치함으로써 그곳을 안전한 마약 거래 기지로 계속 사용했다. 홍콩은 1979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았다. 19세기 말 중국 인구의 10분의 1에 이르는 4천만 명이 마약 중독자였다. 가장 열렬한 자유시장 지지자들은 국내의 복지정책을 비판할 때만큼이나 열정적으로 해외에서 군사적 모험을 비판한다. 이들이 정부에게 주는 조언은 선 전문가가 입문자에게 하는 조언과 동일하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자유시장 신봉주의자들은 산타크로스가 존재한다는 믿음만큼이나 순진한 것이다. 모든 정치적 편견에서 자유로운 시장 같은 것은 원래 없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재원은 미래에 대한 믿음인데 이 자원은 도둑들과 사기꾼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다. 왕이 시장을 적절히 규율하는 업무에 실패하면 신뢰의 상실, 신용의 축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우리가 1719년 BC 버블에서 배운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혹시 잊은 사람이 있다면 2007년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과 그 결과 일어난 신용 붕괴와 불황이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다. 2014년의 경제적 파이는 1500년보다 크지만 분배는 너무나 불공평해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아프리카의 농부와 인도네시아의 노동자가 집에 가져오는 식량은 500년 전보다 더 적다. 농업혁명과 마찬가지로 현대 경제의 성장은 거대한 사기로 드러날지도 모른다. 인류와 세계 경제는 성장을 거듭했을지라도 기아와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더욱 많아졌을지도 모른다.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미리 익으면 농부는 수확을 해서 창고를 채웠다. 세리들은 자기 목을 채우느라고 바빴고 병사들은 근육을 울룩불룩 과시하고 칼을 갈았다. 왕들은 평유해를 소집하고 다음번 전투를 벌일 계획을 세웠다. 모두를 움직이는 힘은 식물에게 포획되어서 밀과 쌀과 감자에 저장된 태양 에너지였다. 과거 녹색과 푸른색이던 우리의 행성은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쇼핑센터가 되어가는 중이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피엔스가 살고 있다. 옛날에는 신랑과 신부는 집안의 거실에서 만났고 한쪽 아버지에게서 다른 쪽 아버지로 돈이 건네졌다. 오늘날 연애는 술집과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돈은 연인의 손에서 웨이트레스에게 건네진다.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패션 디자이너, 헬스클럽 매니저, 다이어트 전문가, 미용사, 성형외과 의사의 은행 계좌로 건너간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시장이 제시하는 미의 이상의 가급적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서 카페에 도착하도록 도와준다.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 해라 테러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죽이는 것은 테러리스트나 군인, 마약상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일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모든 평화상을 종작시킬 노벨 평화상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그의 동료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핵무기는 초강대국 사이의 전쟁을 집단 자살로 바꾸어 놓았으며 군대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지난 2세기 동안 발전한 현대의학 덕분에 어린이 사망률은 33%에서 5% 이하로 떨어졌다. 이 사실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사망했을 어린이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의 행복에 엄청나게 기여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신체 내부의 쾌락적인 감각이다. 방금 복권에 당첨되거나 새로운 연인을 찾아서 기뻐 날뛰는 사람은 실제로 돈이나 연인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혈관 속을 요동치며 흐르는 다양한 호르몬과 뇌의 여러 부위에서 오가는 전기 신호의
폭풍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쾌감이 재빨리 사라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만일 오르가즘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행복한 남자는 음식에 흥미를 잃은 탓에 굶어 죽고 말 것이고 다른 임신 가능한 여자를 찾는 수고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상대적으로 즐거운 상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그의 발치에 어떤 선물을 놓아주든 항상 언짢은 상태인 사람도 있다. 즐거운 생화학 시스템을 지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복하며 삶의 만족도도 크다. 그런 사람들은 배우자로서 더욱 매력적이며 결과적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더 많고 이혼할 가능성은 더 적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배우자보다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은가. 행복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 성형수술, 아름다운 집, 높은 자리는 우리에게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지속적 행복은 오로지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에서만 온다. 미국의 대공황 결정기에 1932년 출간된 올더스 헉슬리의 디스토피아 소설 멋진 신세계 속에서 행복은 최고의 가치이며 정신적 약물이 경찰과 투표 대신 정치의 기반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사람은 날마다 소마라는 약을 복용하는데 생산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합성 마약이다.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는 전쟁이나 혁명, 파업이나 시위로 인한 위협받는 일이 전혀 없다. 모든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 어쨌든 대단히 만족하기 때문이다. 헉슬리의 미래상은 오직 조지 흐일의 1984년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니체가 표현한 대로 만일 당신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일이든 견뎌낼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은 한창 고난을 겪는 와중이더라도 지극히 행복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의미 없는 삶은 아무리 안락할지라도 끔찍한 시련이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따르면 자연선택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전자의 복제에 좋은 행동을 선택하게 만든다. 설사 그 선택이 개체로서의 자신에게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말이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 대부분의 남성은 평화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대신에 노동하고 걱정하고 경쟁하고 싸우며 삶을 보내는데 이들의 DNA가 자신의 이익적 목적에 따라 그렇게 조종하기 때문이다. 악마와 마찬가지로 DNA는 덧없는 기쁨을 이용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의 손 아귀에 넣는다. 불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즐거운 감정과 고통을 불쾌한 감정과 동일시한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을 매우 중요시하며 점점 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편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나타나자마자 곧바로 사라지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토록 힘들게 분투할 필요가 무엇인가? 불교에서 번뇌의 근원은 고통이나 슬픔에 있지 않다. 심지어 덧없음에 있는 것도 아니다. 번뇌의 진정한 근원은 이처럼 순간적인 감정을 무의미하게 끝없이 추구하는 데 있다. 사람들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런저런 덧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속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갈망을 멈추는 데 있다. 이것이 불교 명상의 목표다.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깊이 관찰하여 모든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그런 감정을 추구하는 것의 덧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추구를 중단하면 마음도 느긋하고 밝고 만족스러워진다. 즐거움, 분노, 건태, 정욕 등 모든 종류의 감정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일단 당신이 특정한 감정에 대한 추구를 멈추면 어떤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어쩌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공상하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그 결과 완전한 평정을 얻게 된다. 대부분의 역사서는 위대한 사상가의 생각, 역사의 용맹, 성자의 자선, 예술가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책들은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짜이고 풀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이해에 남아있는 가장 큰 공백이다. 우리는 이 공백을 채워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피엔스 역시 사이보그로 변하는 중이다. 최첨단 보청기는 바이오닉 귀라고도 불린다. 귀에 이식된 이 장치는 귀의 바깥에 장치된 마이크로폰을 통해 소리를 흡수한다. 장치는 소리를 걸러서 인간의 목소리를 식별하고 이를 전기 신호로 번역한다. 신호는 중추 청각 신경으로 다시 뇌로 전달된다. 머지않아 당신의 주치의는 좀 더 자신있게 당신이 간암에 걸릴 위험은 크지만 심근경색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완벽한 의료 시대로 가는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어떤 슈퍼 사이보그의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네안데르탈인에게 관객을 위해 연극 햄릿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아마도 우리와 미래의 주인공의 차이는 우리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보다 더욱 클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호모사피엔스를 다른 종류의 존재로 업그레이드하는 과학 프로젝트를 중단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착각이다. 병을 고치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이것이 표준적인 정당화다.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친구라고는 물리법칙밖에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친구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위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자, 여기까지가 호모사피엔스였습니다. 이거는 옴긴니의 말입니다. 이후 약 12,000년 전 인류는 농업혁명에 못 돌입했다. 수렵 채집 시기에는 농업의 시기에서 농협의 시기로 변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학혁명은 500년 전에 일어났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성장, 글로벌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확대, 환경 파괴를 불렀다. 이것은 차례로 250년 전의 산업혁명, 약 50년 전의 정보혁명을 유발했다. 감사합니다.